오늘 주제부터 딱딱하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이래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논리적 사고와 관련된 뭐 강의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역시 예상대로 없네요. 이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드럽지 못하고요, 좀 딱딱하면서도 뭔가 냉정하고 냉혹한 그런 일종의 사고입니다. 논리적으로 잘 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를 찾으려면 똑똑해야 되겠죠.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배워도 다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려면 사실은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똑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일단은 뭐 많이 알아야 그걸 기초로 해서 똑똑해지든 말든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도서관을 즐겨 나오시는 분들이어서 그 책을 많이 읽고 뭐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아마 기초 지식은 탄탄하게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게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똑똑해져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겨야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할 때 논리라는 게 뭐냐? 논리라는 건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합리성이 뭐냐? 이성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게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주장과 논증이라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장이라는 건 근거 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 자기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비논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논증이라는 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논증이라는 표현이 익숙치 않은 표현이어서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논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논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논술이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이 아니고 논증 시험이죠. 논증을 기술한다라 그래서 논증의 기술을 줄여서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논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근거가 있느냐 근거 없느냐에 따라서 주장과 논증의 차이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논증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논증이죠. 이 논리적 글쓰기의 바탕은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는 없어요. 생각하는 힘은 스스로 길러야 됩니다. 제가 길러줄 수 있는 거는 어떤 형태가 논리적인 글의 형태냐라는 것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이런 형태로 쓰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읽혀진다. 이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써봐라. 그래서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아, 교수님 수업 다 듣고 났는데 저 논리적인 글쓰기 전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됩니다. 뭐가 없으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만일 내가 논리적 글쓰기를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강의해가지고 다 잘 쓰게 한다면 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재벌돼 있지? 그죠?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달려올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논리적 사고, 먼저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그 아이들이 있거나 또는 뭐 손자, 손녀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요 훈련법을 잘 배워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그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해보면 제가 제 자식한테 논리적인 사고 훈련시키려고 제가 전문가라서 계속 해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인센티브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용돈도 더 주고 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여기 있는 논리적 사고의 훈련 요령은 뭐 교과서에 있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그 공부해온 경험에 의하면 한 이런 정도의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뭐 교과서적으로나 연구자의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서비스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 해서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려운 퀴즈 풀기예요. 이제 시중에 가면 뭐 논리야 놀자 뭐 이런 퀴즈 풀인 그 책들이 있죠. 그런 걸 그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보라고 애들 앞에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겨 놀이 삼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꼭 아이들한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같이 나이 든 성인들한테도 유효합니다. 자,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논리적 생각이 훈련된다라는 장점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딱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아마 저도 걱정스러운데 아마 치매 걸릴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풀면 치매가 상당히 예방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런 퀴즈를 즐겨 푸는 사람의 퀴즈를 즐겨 풀지 않는 사람보다 최소 50% 이상 치매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퀴즈를 만들어서 푸는 거죠. 퀴즈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 하는데 뭐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퀴즈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어떤 퀴즈 만드냐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내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나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퀴즈를 만드는 거죠. 아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고 답을 내요. 답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추론해야 되겠죠. 정답이 없는 퀴즈를 내는 거죠. 추론을 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10시에 나갈 거고 10시에 나가면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출근을 했을 거고 출근 안 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고 출근을 안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집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내일 10시에 내가 만날 성별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자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자, 알겠죠? 답을 낼 때 그냥 내지 말고 저가 지금 생각했듯이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답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오늘
추정해서 답을 냈으니까 그 다음날 나가서 내가 확인할 수 있죠. 딱 나가서 보니까 난 여자로 추정했는데 남자다. 틀렸다. 그럼 왜 틀렸을까를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부분 우리 동네는 다 퇴직한 사람들만 있는 다 노인 마을이어서 출근하는 남자가 없고 다 남자들이 집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는 동네여서 결국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만날 확률이 높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자기 스스로 고쳐가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훈련법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거는 관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의 출발은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고요. 이 관찰은 뭐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있는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는 걸 관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할 사실들을 근거로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고 추론한 의견을 확인하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의 관찰, 추론, 확인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자꾸 연습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죠. 관찰한 사실들 제가 예를 써놨죠. 이웃에 사는 철수는 인사성이 밝다. 철수는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들을 자주 도와준다. 철수는 말을 할 때 늘 웃으며 이야기한다. 이런 사실을 관찰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추론합니다. 철수는 친절한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확인합니다. 확인은 이웃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웃 사람들이 철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했다면 나의 관찰과 추론과 어떻죠? 그게 상당히 정확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이 관찰의 대상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을 관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지금 요 철수의 예처럼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추론해보고 그 사람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해 보려고 시도해 보면 그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도 생각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제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는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그 기껏해야 세상을 바라봐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요 주변, 그죠? 내가 이 담만 넘어가도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찰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관찰의 범위를 넓히는 또 다른 방식을 우리가 두 번째 일반적인 방식 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관찰한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관찰한 거를 이용해서 나의 추론 능력, 생각하는 능력, 논리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다른 사람이 관찰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이미 뭐죠? 그 사람이 관찰한 추론들의 생각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귀담아 듣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이용해서 이제 논리적 사고의 힘을 기르는 건데 이 의견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론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자, 완벽히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벽히 이해하는 방법? 첫 번째, 말없이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가로채기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가로채는 순간 뭐죠? 그 사람의 의견을 안 듣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첫 번째 조건은 말없이 듣는다. 두 번째 조건은 듣고 또 듣는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이 되어 듣는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심을 갖거나 자기의 생각을 갖거나 이런 형태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 듣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히 이해가 됐다면 그 사람의 의견의 문제점이 뭔가를 그 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하기 전에 그 의견의 문제점이 뭐냐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해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가지고 남편분도 있고 부인분도 있을 텐데 뭔가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가로채기 할 거예요. 아, 그거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미 벌써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싸움이 되는 거죠.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게 아니라 투쟁이 되는 거죠. 갈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 충분히 이해됐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의견의 문제점이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의견의 문제점을 찾을 때 일단 무조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조건 그 의견을 부정해 봐야 돼요. 아,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일단 부정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부정할 수 있지?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를 생각해요. 일단 부정하고 그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가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 의견의 문제점이 뭔가? 상대방이 말한 의견의 근거에 어떤 흠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근거를 기준으로. 자,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 의견에 대한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친한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거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거랑 누구의 거짓말을 우리가 잘 찾아낼까요? 친한 사람의 거짓말을 잘 찾아내겠죠? 그래,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면 우리는 잘 찾아내.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 시키면 모르지, 뭐. 우리 믿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친한 사람의 거짓말은 잘 못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지? 친한 사람이라는 건 뭐죠? 내가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친한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는 사람이 거짓말 시키면은 믿는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겠죠? 그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면 그 거짓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거짓말 시키면 오히려 못 찾아낸다. 이렇게 역으로 추정해 보는 거죠. 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보면 논리적 사고가 상당히 발전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방식으로 내가 논리적 사고 훈련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내가 수능 볼 것도 아니고 아쉽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훈련받아서 수능에 재도전해 보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 안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래요. 꼭 이렇게 훈련해 봐라. 노력해 봐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귀찮아서 또 이게 뭐 성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잘 안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잘 설득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방법은 시사 문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시사 문제 활용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종부세,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지금 종부세가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왔어요. 종부세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종부세에 대한 논란의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세금 폭탄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언론에서 떠들죠. 세금 폭탄이다. 그러면 이 세금 폭탄이 아니다. 종부세를 찬성하는 사람은 종부세라는 게 세금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사람은 세금 폭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세금 액수가 200%나 인상됐으니까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거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7%만 종부세를 내는데 그게 무슨 세금 폭탄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거는 있어야며, 그 다음에 근거 2는 내년에도 200% 인상된다. 그러니 더욱더 세금 폭탄이 심해질 거다. 이런 주장이죠. 그에 반해서 이 종부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집값 인상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집값은 10억, 20억 올라갔는데 종부세는 해봤자 뭐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대수냐. 이런 입장이고요. 이 근거 3은 5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있다, 세금으로.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다주택자라서 그만큼 내는 거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는 뭐죠? 다 부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정도도 낼 여력이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 4는 투기 안 한 은퇴한 고령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된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어떻죠? 수입도 없는데 종부세를 과도하게 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근무는 종부세 납세자의 70% 이상이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인상된 액수를 내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퇴직자의 경우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기껏해야 50만 원 정도 올랐을 거다.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종부세 같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이 정리하는 습관만 가지고도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자꾸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저임금제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이슈 1이 중소기업 망한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런 이슈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인상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제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누구죠?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조금 줘야 된다. 시간제 월급을 작게 줘야 된다. 이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적 직종에서 비현실적이다. 새로운 생존을 얄타에 둔감해 경쟁에서 도태한다. 이제 중소기업 망한다 하는 얘기에서 이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망한다. 그렇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은 이 수익이 열악한데 최저임금제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망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최저임금제를 올려야 된다라는데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런 출혈을 감내하지 아니하면 어떻죠? 뭔가 혁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인건비를 이용해서 수익이 증가되면 어떨까요?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해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변화에 둔감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한국 경제에 앞날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이 인상을 계속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인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면 투자 비용이 여력이 줄어들어서 이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결국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주장이고, 이 최저임금제 인상안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이 향상되고, 임금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되고, 소비가 증가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으로 되돌아오고, 그 이윤을 통해서 결국 기업 투자가 증가되고, 기업 투자가 증가됨으로써 또 인건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그게 선순환됨으로써 한국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발전될 거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논리적 훈련을, 사고의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제가 이제 정리해 봤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렇다. 그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또 좀 줄었다고 또 헬렐레 하다 보면 또 확 증가되고, 지금 계속 악순환이죠. 그래서 일시적 효과지 영속적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반대 논리죠. 그거에 해서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 경제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찬성 측에서는 일시적인 고통 감내 한 2주 정도 하고 나면 정부 보조금으로 보상되고, 또 지나서 어떻죠? 다시 그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사람들의 이동 활동량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영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그걸 확 푸는 게 훨씬 더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대립적인 논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사회적 이슈를, 찬반 이슈를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논리적인 사고 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좀 귀찮은 작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 사고의 훈련도 되고, 또 이거를 잘 해놓으면 어떤 게 좋냐면, 여러분들 그 손자나 자식들한테 요걸 이용해서 같이 그 집에서 얘기도 해볼 수 있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자식들의 논리력과 자식들의 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논리적 사고, 즉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4차 산업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인재들의 덕목이 뭐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맨날? 창의력이라고 얘기하죠. 창의력. 맨날 강조하는 게 창의력이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애플을 만들었을 때 다 뭐죠? 엉뚱한 생각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큰 대기업을 이뤄냈죠. 진짜 엉뚱한 생각, 창의력이죠. 그래, 창의력의 기반은 뭐냐면 바로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창의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면은 없는 맨 땅에 헤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걸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칼라 텔레비전이 있었고, 칼라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뭐죠? 벽걸이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기반이 없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기반이 뭐냐면은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텔레비전, 벽걸이 텔레비전이 갖고 있다면 이 벽걸이 텔레비전의 문제점이 뭔가? 사람들이 이 벽걸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가? 또 무엇을 더 추구할까? 무엇을 요구할까?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뒷받침돼야 뭐뭐뭐가 보완되겠다. 예를 들면은 이 벽걸이 TV는 직접 만져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의 텔레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뭘 내겠죠? 미래 텔레비전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이 뭘 준비하겠어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삼성전자의 중요 의사결정자라면은 지금 저는 우리 연구팀에 뭘 연구시키겠어요? 입체로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을 만들어라. 그걸 요구하겠죠. 그죠? 그런 기반이 다 뭐를 토대로 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의 기초는 논리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게 논리적인 사고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는 뭐죠? 대학교 입시는 뭐죠? 암기입니다. 암기. 누가 잘 외웠느냐. 잘 외운 놈이 좋은 점수 땁니다. 수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훈련시키는 게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훈련시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이 서구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는 중고등학교 이 교육 시스템 또 교육받는 학교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기억력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억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 나왔는데 미시간 주립대학이 미국 내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스카이에 해당되는 대학입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미국에서 1% 안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대학에 들어오는 그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한테 파리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들어오면 몇 가지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년 물어봅니다. 그러면 80%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프랑스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위스콘신 주에 파리라고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암기를 중고등학교 때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육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논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뭘 시키냐면 일주일에 하나씩 자기가 만난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적어 갖고 오라 그럽니다. 자기가 세상 살면서 그러면 하나 적습니다. 그러면 그 적은 걸 가지고 다 나와서 발표하라 그럽니다. 왜 그게 너한테 새롭고 어떤 느낌이었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너에게 다가왔는지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전을 하는 가운데 어떨까요?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입시가 사실 한국 사회를 상당히 상처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이런 형태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논리적 생각에 힘을 기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숙지해서
뭐 작은 거라도 하루에 하나씩 한 10분쯤 하려 해서 노력하신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틀림없이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가 향상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겉껍데기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속껍데기, 속에 논리라는 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갈 것이냐, 논리하는 사고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논리적인 형태의 글은 어떤 모습이냐, 겉껍데기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논리적으로 읽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훈련시킬 때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논리적 훈련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요 논리적 글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글의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구조만 여러분들이 숙달시켜도 상당히 논리적이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시키려고 그러면 보통 글이라는 게 뭐 6문단, 8문단, 10문단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이제 각 문단이 전부 다 논리적이어야 돼서 그 문단,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한 문단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있다면 전부 다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하나의 문단의 경우 그 문단이 어떻게 구성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시간도 많지 않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통 방식의 논리적인 글의 구조는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를 소전제라 그러고,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건 일반적인 논리라서 대전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로부터 추론된 마지막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를 결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3단 논법이 논리적 글의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논증이라는 그 3단 논법이라고 안 하고 논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논증으로 구성될 때 논리적 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증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결론, 근거, 보증, 요 순서로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요게 각각 하나의 문장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어야 되고, 근거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어야 되고, 보증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논리적 구조는 3단 논법처럼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결론이라는 게 뭐냐? 결론은 말하고 싶은, 마무리 짓고 싶은 의견입니다. 의견. 이 사실은 논리가 아니죠.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우리가 의견을 논리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거는 그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인 그 기본 단위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라는 건 뭐냐면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자료라는 뜻이에요. 주관이라는 거는 뭐죠? 의견이라든지 또는 혼자만 믿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료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통계 수치죠. 현대에는 이런 통계 수치를 좋아하죠. 뭐 여론조사 이런 게 전부 다 통계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뭐를 주장하고자 하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인 결론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되는 게 통계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도 많이 등장됩니다. 이 뉴스에서 즐겨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뉴스는 통계 수치를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죠?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인용하죠. 그게 전부 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인 보도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례라는 건 사실이요. 어떤 개인이 경험했던 일들이죠. 그걸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죠.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거에 주로 해당됩니다. 이제 이런 걸 근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론을 낼 때 이런 근거가 두 번째 문장에 들어와야 된다. 그 결론에 해당되는 의견을 지지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보증의 문장이 어렵습니다. 보증은 뭐냐면 반대 의견을, 내가 결론을 냈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제시한 근거를 반박할 수 있겠죠. 반박하고 싶어 하겠죠.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반박할 수 있는 반대론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할까? 내 근거를 생각해서 그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론된 그 반박을 미리 사전에 봉쇄시키는 문장이에요. 사전에 봉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려면, 보증이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하죠? 뭘 해야 될까요? 1단계에서 상대방이 내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까를 추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봉쇄시킬 수 있는 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그냥 하나의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말의 근거는 이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증을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가 제시한 근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추정하고, 그러면 그 반박을 어떻게 봉쇄시켜 버릴까를 생각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많이 연습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보죠. 그 논증의 예입니다. 이제 여기 나왔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그 다음에 매년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2년 더 길다. 자, 이거 통계 수치죠. 통계 수치의 결과 이렇다라는 거죠. 증거입니다. 근거입니다. 근거를 다른 말로 증거라고 그러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증거와 근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그 조사 믿을 수 있어? 누가 했는데, 어디서 했는데,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반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 조사는 10년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이렇게 뭐하죠? 보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한번 쭉 읽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읽히나요? 안 읽히나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읽히죠. 이게 이제 기본 구조에 그대로 적합하게 만든 단락입니다. 자, 이게 기본 형태의 논리적인 구성이에요.
자, 위 증거에 대한 가능한 반박은 이제 반박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근거에 대한 반박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반박 1. 10년 조사면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10년, 이게 죽은 수명이 나왔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년간 연구는 이미 죽기 10년 안에 죽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을 한 연구라서 조사 시점에 이미 어떻죠? 조사 대상자들이 상당히 건강이 악화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연구 아니냐, 조사 아니냐, 이런 반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박을 추정했다면 보증을 다르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조사 전 두 집단 간의 건강검진 결과는 건강상 차이가 없었다라는 보증이 대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평균 수명이 2년 더 길다 이렇게 하고 저 있는 보증 대신에 어떻게 하죠? 조사 전 두 집단의 건강검진 결과는 건강상 차이가 없었다. 요 보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근거를 어떻게 반박할 건가에 따라서 보증문은 달라져야 되겠죠. 자, 알겠어요?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반박할 건가를 추론하느냐에 따라서 보증문은 다르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오래 살고 빨리 죽고 그게 뭐 중요해.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하지. 저거는 건강 수명이 아니라 뭐죠? 그냥 수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수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한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나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도 있겠죠. 만일 그런 식의 반박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어떻게 보증문을 써야 되죠? 일반적으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은 1년 정도이다. 이렇게 밑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수명이 2년 더 길다 해도 건강수명으로 따져봤을 때도 2년 더 산 사람이 더 건강수명이 1년 이상은 길게 살았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증문이 들어간 거죠. 자, 됐죠? 그래서 반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론하는 반박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증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고 설명해 주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만일 반박 1, 2 뭐 이런 거 없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잘 못 찾아내겠죠. 저는 벌써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박을 잘 찾아내는 편입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생각하고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논증예 2. 이제 논리적 글쓰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증거, 두뇌를 많이 쓸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보증 1. 논리적 글쓰기는 두뇌를 매우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두뇌를 많이 쓸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논리적 글쓰기를 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뇌가 활성화돼서 더 건강하게 치매 이제 요거는 논리적 글쓰기는 두뇌를 매우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다라는 보증에 뒤에 숨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 글쓰기를 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혼재히 적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일 때는 이렇게 보증으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없으면 그 문장을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은 이 사실은 영남대 의대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렇게 두뇌를 많이 쓸수록 치매에 걸리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영남대 의과대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렇게 보증해 줘도 되겠죠. 이 증거 문장에 대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증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사에서 따온 건데, 이재명 후보는 시위 중인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냐며 비아냥거렸다. 이렇게 보도된 겁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요 문장 하나만 이제 쭉 보도하다가 요 문장 하나만 딱 내놓고 끝낸 겁니다. 자, 위 기사는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이거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요 기사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견이죠. 사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냐라는 말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말 했겠죠. 했으니까 저렇게 따옴표해서 인용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뭐죠? 비아냥거렸다. 이거는 뭐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교묘한 겁니다. 이제 말 다 했냐 하니까 팩트죠. 팩트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해당되죠? 증거에 해당된다 그랬죠. 비아냥거렸다는 뭐죠? 의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나요? 안 썼나요? 그렇게 기사를 썼죠.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마치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문장처럼 읽습니다. 한 문장이지만 실제로 두 문장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자들이 그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나쁜 글쓰기 습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객관성이 결여된 기사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게 이런 형태의 구조화된 형태로 문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정확하게 아, 이거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살짝 테크니컬하게 쓴 거죠.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굉장히. 자, 의견입니다. 위 기사는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게 근거인데 그게 비아냥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겠죠? 그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증거도 없이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논증이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주장입니다. 주장. 주장의 기사. 주장의 기사는 뭐라 그랬어요? 주장은 고집이죠. 근거 없는 이 의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문한 겁니다. 장문. 그래서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거짓 기사입니다. 거짓 기사.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중간에 차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자, 말을 중간에 차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차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자 이재명이가 중간에 말을 가로채고 나서 할 말 다 했냐라고 말했다.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거는 성소수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의 태도다.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을 충분히 들으는 할 말을 다 했냐는 말은 더 할 말이 없느냐는 간접적 질문이죠. 그러면 기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성소수자들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말을 하지 않자 할 말을 다 했냐라며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들을 만큼 충분히 들으면서 고민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갔어야죠. 자, 알겠죠? 우리로서는 어떤 게 실제 사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짓 기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훈련을 받으면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는 거짓 기사구나. 이 기사는 과장됐구나. 이런 거를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빨리. 그래서 사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그 거짓 기사가 30% 이상 됩니다. 비논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코로나는 떠나고 밑에 있는 논증 예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독후감 쓰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독후감의 논증 예를 따온 겁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주인공 철수의 인생 여정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철수를 통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보다 그래도 삶이 더 유효하다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혹자는 삶보다 죽음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작가는 삶이란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라는 의미를 곳곳에서 던져주고 있다. 이런 형태도 이제 내가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는 자, 요 두 번째 문장 있죠. 주인공 묻고 있다. 이 문장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자기가 읽은 이 책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그 다음 문장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데 없애도 돼요. 되돌아보게 한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주인공 철수를 통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보다 그래도 삶이 더 유효하다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자, 요거는 뭐죠? 그 소설에서 전개된 사실적 내용이겠죠. 그걸 줄거리를 추격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에 해당됩니다. 팩트. 그러니까 객관적인 뭐죠?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혹자는 삶보다 죽음이 더 선택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일부러 어떤 반박이 있을 수 있는지 반박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건 없어도 됩니다. 요까지는 없어도 반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쓰면 되니까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있는 게 훨씬 글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쓸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가는 삶이란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라는 의미를 곳곳에서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증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후감을 쓸 때 여러분들이 논리적 글쓰기를 활용해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감성의 표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 책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또 느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책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시사하는 의미가 뭔지도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런 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이제 단순 논증이라도 아까 뭐라 했어요? 3개 문장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근데 굉장히 문장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3개가 아니라 조금 전 예에서 봤지만은 부연 설명을 통해서 내가 근거나 이 보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추가시킬 수 있죠. 사실 논리적 문장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추가시킴으로써 뭐죠? 증거를 더 돋보이게 하고 보증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테크니컬하게.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는 예를 쓴 겁니다. 자, 좋은 인간관계를 이끄는 요령의 하나는 상대방의 체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상대방의 체면을 올려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연구에 따르면 이게 뭐가 빠졌겠어요? 누구누구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체면을 올려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진다 카더라. 이런 건데 뺀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글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생략됩니다. 실제 얘기들이. 그거를 간파해 내야 되는 거죠. 이거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다.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어렵죠. 문장이 이제 이게 어렵죠. 단락이. 이걸 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저 대신 여기 올라와서 수업해도 강의해도 되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죠?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어려운 용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체면 욕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체면 욕구 다 이해할 수 있지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면 욕구가 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증거에서도 시마노프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시마노프가 한 연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추가시킬 수도 있고 그것만이 미흡하면 어떻게 하죠? 최근 시마노프의 연구에 따르면 두 번째 문장 미국 교수인 시마노프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에 미국의 저명한 인간관계 연구자이자 교수인 시마노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 어떻죠 느낌이? 증거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그래서 증거를 더욱더 강력한 증거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시키면서 증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 욕구를 충족시키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고 나서 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다 하면은 보증도 어떻죠? 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요 단락이 좀 더 길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체면 욕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체면이라는 걸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든 증거든 보증이든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 용어가 나오면 추상 명사의 용어가 나오면 그 추상 명사의 용어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풀이해 줘야 됩니다.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 설명은 어디에서 해주냐면은 어려운 추상 명사의 용어가 나온 바로 다음 문장에 막바로 나올수록 좋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어떨까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읽는 사람이. 얘가 어디서 나왔지 하고 여러분들은 한두 개 문장의 차이에 무슨 잊어버리겠냐 했는데 독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나쁩니다. 실제로.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눈여겨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읽습니다. 그냥.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체면이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미지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예를 들면 썼는데 예를 들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증거가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어떻죠? 이제 판단해야 돼요. 요 말도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말도 어렵다. 그러면 더 쉽게 독자들에게 어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예 같은 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예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쓴 겁니다. 예를 들면 독서 감상문을 잘 쓰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누군가가 원한다면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가 체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와, 너 정말 독후감 쓰는데 천재구나 라고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의 체면 욕구를 우리는 충족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추가시켜도 될까요? 필요하면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론이 한 개의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굉장히 길어지죠. 지금 체면 설명했고 예 설명했고 또 구체적인 또 사례 설명했고 그래서 길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나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추가시킨 거는 이렇게 글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기본 구조가 뭐라고요? 결론, 증거, 혹은 근거, 그 다음에 보증,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꼭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용어 설명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배경 설명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배경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배경인지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다가 보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문장이. 그래서 하나의 논리적인 글의 구성이 꼭 세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10문장, 어떤 때는 15문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길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문장, 단락에 제일 처음 나올 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무슨 식이라고 배웠죠? 두갈식이라고 배웁니다. 논리적인 글의 기본 구조는 두갈식이어야 합니다. 두갈식. 미갈식으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두갈식으로 쓸수록 논리적으로 읽혀집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갈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식은 언제 쓰느냐? 언제 쓸까요? 두갈식으로 쓰면 결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읽혀집니다. 강하게 읽혀진다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비인간적으로 읽혀진다. 상당히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우면서 인간미를 살리는 형태로 글을 쓰려면 미갈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갈식은 언제 쓰느냐? 근데 미갈식으로 쓰려 그러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두갈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훈련을. 그래서 그게 자신감이 붙을 때 미갈식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철칙입니다. 미갈식부터 써서 절대로 논리적 글쓰기 구조대로 쓰기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양갈식은 언제 쓰느냐? 하나의 단락은 뭐라 그랬죠? 하나의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랬죠. 세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문장이 10문장 이렇게 되면 두갈식으로 첫 번째 뜩 냈는데 문장 10개를 읽은 다음에 도대체 이 단락에서 이 필자, 이 독자는, 이 저자는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읽는 독자는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겠죠? 그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게 양갈식입니다. 그래서 단락이 길어질 때 결론을 말미에 한 번 더 강조한다. 그래서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